예, 정치구구단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엇갈렸으면 좀 더 치열한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얘기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김부선 씨,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후보를 고발을 했어요. 당선인 측에서. 이재명 당선인이 직접 고소한 건 아니고 말이죠. 이 고발 조치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먼저 김 교수님. 일단 뭐 끝나고 나서 고발하는 게 이례적이잖아요. 보통 예. 취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결국은 이 도덕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도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이재명 도지 당선인은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위험에 넘어가면은 결국 꾸준히 발목이 잡히고 대선 후보군에서 삭제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향후 도정과 향후 정치 입지를 강화하는, 대권 후보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무리수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저는 승부수를 걸었다고 봅니다. 이거는 반드시 정리하고 가야 된다. 나는 내가 이야기한 대로, 내가 주장한 대로 나는 김부선 씨와 아무런 일이 없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확인받겠다는 그런 뭐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고 예. 사실인지 아니는 뭐 결국은 뭐 밝혀지겠지만은 일단 의도는 저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김 교수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최 교수님은 이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당선인으로서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문제 제기가 됐었고 김영환 전 후보 측에서 이미 고발해 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당선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간다면 암묵적으로 그쪽 그러니까 김영환 전 후보 측에서 고발한 쪽에 대해서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아마 그런 판단한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선거 끝나고 당선됐기 때문에 그냥 고발 안 하고 넘어가면서 유혐의화되면서 없어지는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의 성격도 그렇고 뭐 전 후보입니다만 당선인입니다만 저는 이 부분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계속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별개의 문제긴 한데 예.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일단은 또 이재명 당선인 측에서는 뭔가 김영환 전 후보 측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고발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평가가 엇갈리잖아요. 극명히 엇갈리는 정치인이거든요. 자기가 뭔가 경기 도정을 하면서 확실하게 소득 격차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이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런 그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부선 씨가 지방선거 기간에 뭐 방송 인터뷰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자신이 찍어놓은 이재명 당선인의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딸 이미소 배우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미소 씨가 자신이 다 없앴다. 네. 또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선거전 기간 또 지금 끝난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실 여부, 진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네. 많은 분들은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제가 댓글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재명 당선인에 대해서 여기까지다. 이제 아까 차기 대권 이야기 하셨는데 차기 대권은 힘들어진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그 댓글도 제가 상당히 봤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 교수님이 아까 그런 의도를 갖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차기 대권에 도전할 그 문 자체가 열리지 그렇습니다. 않을 수도 있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판단이 가려진다. 네. 이재명 당선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결론이 난다고 해서 또 그대로 과연 가라앉을 것인가 이 부분은 또 별게 아닐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의료 사고가 나면 과거에는 그 의료 사고의 원인을 환자가 규명을 해야 됐지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의사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분명하게 밝힌 거로 이게 지금 벼랑화된 것처럼 저는 오늘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을 좀 보면 정봉주 의원이 대처했었던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세세하게 막 설명을 해요. 조금 전에 그 예, 구체적인 나이트 나이트라든가, 나이나지. 예. 그 지난번에 정봉주 전 의원도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가 벼랑화 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면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렸던 것처럼 정말 이재명 그 당선인이 자기가 아주 결벽하다 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었던 개인의 카드 내용을 공개하면 됩니다.
저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느냐. 지금 그때 카드로 계산했다. 계산을 했다고 했으니 김무선 씨가 이렇게 김무선 씨 이야기를 얘기를 했죠? 했으니 예. 그렇다 그러면 내가 아니다라는 그게 가장 핵심 쟁점이었었고 오히려 거기에 현상금까지 걸려있던데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 나왔던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우리 이재명 당선인이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해서 썼다고 밝히면은 저는 아직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이재명 당선인이 정직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엇인가 해명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거는 쫙 남겨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말한 거는 무조건 거짓말이다 얘기를 하고 공방이 오가면 저는 물론 진실은 침몰하진 않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위기의식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히려 더 이재명 당선인을 또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동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당선인은 그야말로 당선이 되고 나서도 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어떤 그런 법적인 공방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측면과 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정치적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측면과 다르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서로 공방이 오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전 증거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양측의 공방이 계속될 것이고 그 공방이 계속된다면은 유권자들은 이재명 당선인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이재명 당선인의 말이 맞을 거라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재명 당선인의 말이 틀릴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향후 어쨌든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향후에 이 판단 말이죠. 경기 도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가면서 어쨌든 양측이 고발을 했고 공방이 오고 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재명 당선인이 경기 도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정열 변호사가 이른바 해경궁 김 씨 과연 실체가 누구냐 이것과 관련해서 또 고발한 사건도 그렇습니다. 있어서 말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또 이런저런 뭐 검찰 수사기관에 또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당선인의 부인. 그렇죠. 그래서 과연 진짜로 SNS 계정을 개설해서 사용했느냐 해경궁 김 씨가 이재명 당선인의 부인이 맞느냐 뭐 이 부분 갖고도 앞으로도 또 검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본인이 주장한 대로 모든 것이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고 자신의 부인과도 무관한 일인지 이 부분을 명백하게 입증해내느냐 이 부분 앞으로 또 수사기관의 수사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분께 여쭐 것은요.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를 했습니다. 청와대, 정부가 이틀 동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수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김부겸 장관의 이야기, 훈장을 직접 가서 추수한 김부겸 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두 분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여론도 많은데요.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부는 또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의전 절차가 있고 그렇고요. 또 이 관례에 따라서 역대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들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다 추서를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관례라는 것도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졌던 국무총리로서의 어떤 역할 자체만 해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는 쭉 지금까지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감사를 표해 왔습니다.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쭐까요? 네.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수한 결정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었는데. 전직 총리들에게 다 수혈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JP라는 분이 워낙 명암이 교차했던 분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굴곡 이런 것들 다 경험했던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 중에서 어떤 쪽을 더 중점적으로 보냐의 문제인데 JP는 그야말로 5.16 쿠데타의 어떤 주도 세력이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1990년도 1월 달에 3당 합당의 주역이기도 했고요. 나중에 97년도에 DJP로 어쨌든 진보 정권의 탄생을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은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명함이 교차할 때는요. 전직 총리의 자격으로도 저는 국민훈장 추수한 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포용, 관용, 뭐 통합 이런 측면이 아니더라도요. JP에게는 분명히 공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의 저 그 훈장 추서 전 방침은 저는 뭐 전혀 남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제 진보진영 일각에서 과거 5.16 때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삼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JP에 대한 훈장 추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뭐 같은 의견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김정필 전 총리에 대한 정부의 저 훈장 추서 저는 뭐 긍정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과가 있고 명과 암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JP 국민훈장 추서한 것은 아무리 정부 관례를 하더라도 이 정부가 이낙연 전 총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우를 극도로 갖추겠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렇게 훈장 수여는 뭐 당연한 거고요. 하나 좀 저는 아쉬운 게 오히려 대통령이 민소를 찾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절충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은 안 가고 이제 추서를 한 거로 끝났는데요. 오히려 통합과 타협 그리고 협치 그리고 자신을 비판한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참 좋은 기회였었는데 그렇게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JP에 대한 훈장 수여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분명히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훈장을 추서한 데 대해서. 또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죠. 황교익 씨가 SNS에 글을 올려서 또 그 글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훈장 줘야 된다. 전두환 씨도 공과가 있고 공이 있을 텐데 그러면 전두환 씨도 당연히 또 훈장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이번 김종필 전 총리를 계기로 해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한 번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고 가야 되는데 현 정부가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는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앞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법적인 단죄를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엄연한 전직 대통령이고 말이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는 훈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란 음모죄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던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이었죠. 무기징역이죠. 그건 뭐 일단 국민적 판단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그 전두환, 노태우라고 하는 두 전직 대통령과 저는 김종필 그 전 총리죠. 그러니까 어떤 게 됐든 간에 군사 쿠데타라는 거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대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등소평이가 마오쩌둥을 평가를 할 때 07 과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무리 좋았더라도 문화혁명 때문에 그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지만은 결국은 공이 70이고 과가 30이다. 이제 그런 틀에서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최초로 무민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 97년도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도 기여를 했다. 한국의 두 패러다임, 산업화 패러다임과 민주화 패러다임이 서로 격돌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나름대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책임지고 국민을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JP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훈장을 추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결코 없을 거라고 저는 결코 봅니다. 없을 것이다. 네. 예, 최 교수님 생각은 저도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던 장본인입니다. 아직은 뭐 누가 사살 명령을 내렸느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로 어쨌든 그때 신군부가 다시 정권을 잡았던 과정과 5.16 쿠데타에서 김정필 전 총리가 했던 역할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문제는요. 어떠한 면을 더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냐의 문제인데 양과 음이 있는데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부정이 긍정을 압도적으로 상쇄하면요. 이건 부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JP 같은 경우는 부정과 긍정의 양면이 있는데 전 부정보다는 오히려 긍정이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긍정이 부정을 상쇄한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상당히 뭐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같이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완구 전 총리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훈장 추서에 본인들이 본인의 인생을 먼저 평가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반응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김종필 전 총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너무 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훈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게 아마 이완구 전 총리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군사 쿠데타의 주역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된다. 그것도 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나 조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양면성이 있다면 어느 쪽에다가 전면 부정이냐 부분 부정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아마 전두환 하나고 노태우 전 대통령 전면 부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고, 김정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부분 부정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추설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나는 항상 옳다, 그렇게 극단적 사고를 가지고서 JP를 평가한다는 거는 오히려 JP를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금 김정필 전 총리 상가에서 사실상 상주 역할을 하면서 계속 그 빈소를 지키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5.16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회 인사청문회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한 사람은 쿠데타라고 답변을 했다가 문고리 권력에게 호되게 당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필 전 총리가 과연 5.16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자신의 기억을 여기다 실었어요. 군사정변이다. 쿠데타라고 김정필 전 총리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민족 경제를 일으켜 한민족의 운명을 소가죽 벗기듯 바꿨으니 혁명이지. 역사란 말이여 영역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짜내는 직물이여 내 과가 공보다 크다면 내 무덤에 돌을 던지라고 해. 김정필 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 무덤에 돌을 던지라, 이걸 박정희 전 대통령 내 무덤에 얘기할 때 침을 뱉으라고 그 얘기잖아요. 그야말로 JP다운 그러한 유머와 여유가 넘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정기석 의원이 소개한 그 말에 말이죠. 혁이라는 게 가주혁자잖아요. 그래서 혁명이 어렵다는 얘기고 개혁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죽을 바꾸는 게 개혁, 바꿀 개자에다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분명한 것은 5.16은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정권을 전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쿠데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에 찌들었던 나라를 살리겠다, 이른바 국민민복의 정신에 입각했다라는 나름의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볼 때 저도 5.16 쿠데타가 사람을 죽이고 이러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쿠데타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쿠데타를 절대로 긍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2012년도로 기억하는데 방송에서 5.16이 쿠데타냐 아니냐의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 당시. 저는 일관되게 쿠데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청문회 나온 사람들 거의 쿠데타라는 얘기 안 했어요. 말이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제 기억에는 이병호 국정원장이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에 가만히 어때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쿠데타가 맞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했죠.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그 문고리 권력에게 당했다는 후보자가 아마 이병호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청문회 때 보면요. 박근혜 정권 때니까 어떻게든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쿠데타 또는 군사정변 이란 발을 끌어내려 하고 장관 후보자들에게, 이 장관 후보자들은 어쨌든 그 말을 피하려는 게 너무 애처롭게 보인 기억이 나요. 그냥 쿠데타는 쿠데타다. 그러나 이런 의미를 난 다르게 해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던 건데 아마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한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름의 생각이 다 있으실 겁니다. 김정필 전 총리 92세를 일기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권력이 한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40년이 넘습니다. 김정필 전 총리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취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시끄러운데 김성태 대표 권한 대행은 자신이 생각했던 일정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비대위 준비위원회는 다음 주 초까지 비대위원장을 반드시 모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 김성태 대표 대행은 2년 뒤에 있을 총선 공천권까지 비대위원장 되시는 분이 갖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 비대위 위원장에게 자유한국당을 살려낼 칼을 드리고 내 목부터 쳐라고 하겠습니다. 그 칼은 2020년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칼이야. 김종인 모델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남의 당이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결국은 자유한국당 다음 당대표가 누가 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만은 비대위원장이 총선 공천권까지
갖도록 하겠다. 결과적으로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저것이 잘못된 수순이라는 거죠. 다음에 나오는 당대표가 누군지 모르고 비대위원장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뭐 활동을 하고 전혀 공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만이 비박 친박의 갈등을 멈추고 함소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서 차기의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가 2020년 공천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저렇게 죽기 살기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당대표 신임권을 분명히 부여를 해서 뭐 내년 상반기까지 잘하면은 다시 한번 대표하게끔 주는 것이고 못하면 다시 갈아가지고 2020년에 새로운 형태 것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의 접근 방법으로 가야지 저렇게 다 줘버린다고 한다면 저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지금 비박이 했고 비박의 준비위가 또 누굴 모시고든 간에 결국은 비박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 이러면 친박이 또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질서는 있지만 광폭의 혁신을 한다고 한다면 좀 나름대로 우리 정치 일정이라든지 정말 실현 가능한 부분 속에서의 그러한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계파 갈등적인 그러한 멘트들이 자꾸만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해결책을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듯 다시 얘기해서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순한 자유한국당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수 전체를 살릴 수 있고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의 비텐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모셔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식의 비대위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비대위 준비위원회 회의 장면 같은데 안상수 준비위원장 아주 푸른색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대행이 왼쪽 옆에 있고요. 김성원 의원 초선 대표 자격인 것 같고 배현진 서울 송파울에 출마했었던 배현진 전 MBC 앵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위 김성태 대행이 이렇게 자신의 구상을 그대로 밀고 나갈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행 퇴진하라는 목소리는 중진들이 이미 하고 있고요. 중진들에 맞서서 초재선과 3선, 그러니까 3선 이하는 김성태 대행을 전폭적이지는 않더라도 일단 신임해야 한다. 그대로 원내대표 자격은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대행을 계속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초재선 의원 모임에 아마 아까 51분이 오셨습니다. 원내대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 다수 의견이 위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수 의견이 그래도 현재 원내대표를 수행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제 당에 대한 현안 문제 또 원구성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거의 다수 의견이 있다. 많은 부분에서는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같이 공감을 한다. 퇴진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고 좀 무리한 적절치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3선 의원들의 그 의견이 일치됐다는 그러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맞서는 중진들의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주영, 심재철, 유기준, 정우택, 홍문종. 선거에서 패하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김성태 지금이라도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느껴야 할 최소한의 염치다. 최 교수님, 네.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왜 저렇게 이런저런 김성태 대행을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김성태 전 원내대표죠 지금. 전 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박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박덕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원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당이 일단 그런 원구성에 협조를 해야 된다면 김무성 원내대표의 지금 당장 퇴진은 현실적으로 저는 뭐 맞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 문제는 본질적으로 김무성 의원은 뭐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만 예. 김무성으로 대표되는 이런 복당파가 있고 여전히 친박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세력 간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 다툼이다. 이런 것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당내 갈등의 증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당내 내용으로 점점 굵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 당이 어쨌든 혁신비대위를 만드느냐 아니면 이 혁신비대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달라요 지금. 이 복당파와 친박 간에 전혀 다른 거죠.
혁신비대위가 정말 혁신적인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 말따나 공정을 줄 정도 인적 정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친박은 일단 전당대회를 준비하기에는 하나의 임시위원회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이 한국당은 이번 선거 참패의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이야기하다 보면은 약간의 답답함을 좀 느낍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자유한국당 내부에 계신 분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을 과연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